이투스 모의고사에서 40번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인데 필기를 따라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투스 모의고사 이대로 따라 적을게. 이대로 이투스 3월이라고 쓰시고요. 이투스 3월 모의고사 간단한 언급을 할 텐데 이 독서 관련된 40번 이 녀석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투스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거꾸로 말하면 70%, 열의 7명은 틀렸던 문제가 바로 몇 번? 40번 문제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읽을 때 문제풀이를 준비해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읽을 때 벌써 뭐가 나올지를 알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된다 라는 거였거든요. 기억나니? 그래서 쭉 한번 적어볼게요. 1번, 2번, 3번 적어볼 테니까 따라 적고 첫 번째 1문단에서 보면은 첫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화제가 경제 정책들 가운데서도 무역 정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역 정책. 이걸 전체적으로는 무역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1문단 보고요. 무역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기억이 나도 좋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불리한 기억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 그치? 상관없어. 무역 정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 나오는 게 고려 대상이 이제 세 가지가 주어져 있었어. 고려해야 될 대상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역 수지에 관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의 지갑이 얼마나 헐거워졌는지 아니면 좀 더 두툼해졌는지에 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에 관한 무역 수지가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위문단으로 넘어가는 지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관세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관세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관세도 있고 또 나라들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지난번 지문에서는 나라 간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간의 약속에 의한 관세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제목을 이렇게 줄표하고 써볼게요. 부제목을 관세 정책 가운데서도 국정관세와 그 다음에 협정관세가 있었는데 이 협정관세에 관한 이야기 위주로 되어 있어요. 협정관세에 관한 이야기. 협정관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세 동맹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협정관세가 곧 뭐예요? 동맹이라고 써볼게요. 동맹. 자, 관세 동맹에 관한 이야기. 관세 동맹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관세 동맹에 의한 협정관세가 이걸 전체적으로 화제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관세 동맹에 의한 협정관세.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지? 비교쌍이라고 했잖아요. 비교쌍. 그래서 비교쌍 한번 써보시고 비교쌍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지문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사실 이 40번 관련 지문이 굉장히 길었죠. 길었기 때문에 특히 긴 지문에서는 두 번째 문단이 그 전체적 비교쌍의 전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막 풀어놓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바탕에 깔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3점짜리 보기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들이는 거는 낭비일 수 있어요. 처음에 읽으실 때. 그러니까 이게 비교쌍이라고 하는 게 여기 관세동맹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관세동맹이라고 하는 녀석에 방점을 두고 이게 기준이 돼서 비교쌍이 몇 문단에 나와요? 3문단에 나오거든요. 3문단. 그러니까 3문단에서 우리가 승부수를 띄웠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3문단에서 승부수를 띄웠어야 된다. 그 첫 번째 비교쌍이 첫 번째는 자, 이 관세 동맹의 효과 가운데서도 없던 무역이 생겨나는 게 있고 있던 무역이 전환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없던 게 생겨난다, 창출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무역 창출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무역 창출.
선생님이 지금 앞에 시험지를 놓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적어놓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죠? 무역 창출이 1번 비교사항이면은 2번은 무역이 전환이 되는 게 이제 나와요. 무역 창출 효과에 더불어서 무역 전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역 전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찾는 게 이제 중요했고요. 3번은 조금 더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무역 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맹에 가입한 A하고 B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자,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역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A, B가 같은 동맹인데 동맹에 있지 않은 C하고 원래 하던 거를 끊고 자, 새로운 동맹 관계에 있는 친구 B로부터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전환이 일어나는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다시. 그래서 이거는 동맹국, 자, 동맹을 맺은, 관세 동맹을 맺은 나라끼리의 없던 게 생겨나는 거고, N은 동맹 관계에 있지 않은 바깥에 있던 녀석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 동맹을 맺은 녀석에게서 수입하는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게 두 번째.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녀석하고 뒤에 있는 녀석이 무엇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 비교쌍을 찾는 게 중요해요.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차이점. 요거 읽으실 때 얘가 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읽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40번 문제가 다 어디를 바탕으로 나온 거야? 얘들을 지금 바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40번으로 가면은 정답에 해당하는 그 선지를 골라낼 때 무역 창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무역 창출이라는 용어를. 차이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고 갔으면 문제, 보기 3점짜리 문제를 풀더라도 그 선지가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역 창출에 해당하는 거는 뭐라고요? 동맹에 가담한 녀석들끼리의 무역.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녀석과의 관계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응? 안 하다가 생겨나는 건데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안 하다가 생겨나는 거랑 하다가 바뀌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면은 거기 나와 있는 가하고 나 가운데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가나 우두라고 나와 있거든. 자, 예를 들면은 선지에 무역 창출이 나와 있는데 가, 나, 우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보고 나는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정보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요. 추가 정보. 그래서 마지막 지문 문단 6문단 가면은 이게 항상 이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도움이 되는 개념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제보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거든요. 제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이제 되는 거죠. 시험지가 앞에 없으니까 기억이 좀 잘 안 나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지. 그치? 이제 2교시 시작할 때 선생님이 프린트를 미리 해가지고 시험지 혹시 다 가지고 있니? 자습실에 다 가지고는 있지, 그치?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좀 쉬고 내가 일단 프린트는 해올 테니까 상담 올 때 시험지는 챙겨오고 쉬는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2교시 때 들고 와볼게. 알았지? 요거를 미리 적어놓기만 하시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기 3점짜리 문제가 이게 보기 3점짜리 문제였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크게는 이제 70% 가까이에 육박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읽을 때 충분히 이제 예견할 수 있는 그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최근에 치른 시험에서
거조차도 사설에서도 이렇게 적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이거를 일과제 제가 내드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대로 적용을 하시면서 반복을 하시면 알겠죠? 배경 지식이 100%는 못 되더라도 배경 지식이 뭐 쪼렙 뭐 이렇게 되더라도 만렙은 안 되더라도 그게 좀 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지문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지문 짤막하게 읽을 시간 드리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 다 풀어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자, 속도감을 좀 내면서 설명 위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번 지문이 1단계인데 두 번째 지문 0809라고 나왔죠? 0809 200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자, 우리 지금 2번 지문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형광펜 한번 들어볼까? 본인이 찾은 거랑 선생님이 지금 지적해주는 거랑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 건지 이걸 계속 좁혀가야 돼요. 알겠죠? 1문단에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시면은 아름답다라는 표현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2번 지문하고 있고요. 자, 1번 화제 찾기 하는 건데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색깔을 딱 해볼게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글 전체의 화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미에 관한 것이다 혹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사례로 시작하니까 그죠? 개념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얼핏 그냥 단서처럼 던져주고 지나가는 아름다움이 이 글 전체의 화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문단 바로 볼게요. 이제 비교상 첫 번째는 이 문단 보시면은 자, 칸트가 먼저 나와요? 아니면 쇼펜하우어가 먼저 나와요? 칸트가 먼저 나오죠? 세 번째 줄로 가볼게요. 세 번째 줄. 이 문단 세 번째 줄.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 보이죠?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 색깔 해보시고 두 줄 아래로 더 내려가시면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줄에 미적 무관심성 작은 따옴표로 잘 표시되어 있죠? 미적 무관심성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첫 번째 비교상이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앞서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라고 했던 것은 차이점에 속하는 거, 미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아니면 미적인 것 이외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그렇죠. 미적인 것 이외에 대해서 그 밖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관심이 있는 건 뭐야? 관심이 있는 거는 내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 대상 자체에 내적인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형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인 것 이외에는 무관심하고 미적인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부에 있는 거고 자체에 있는 것이고 형식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기억나요 이제 이 질문? 오케이?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가볼게요. 2번이라고 써볼 텐데 비교사항은 이제 다음 문단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미적 무관심성에서 더 나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미적 뭐라고 나왔죠? 무욕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3문단에 니은 아래로 두 줄 내려가면 있지. 미적 무욕성이라고 나와있어요. 미적 무욕성. 선생님이 이제 발견하기 읽기를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건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발견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전부 네가 발견하는 게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얼마나 가깝니 확인하는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에서 지금 수업 들은 내용을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면은 독해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크게 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 끝나고 나서 혹은 문제풀이 이후에 스스로 지문 한 문장 한 문장을 붙들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끝내면 안 돼.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 이해하며 풀기라는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정답을 맞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게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라도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 봐봐. 야, 내가 물어봤잖아. 야, 미적 무관심성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야? 미적인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제 이해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이제 채점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자, 쇼펜하우어가 미적 무욕성을 강조를 했는데 잘 봐. 무욕이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 없다. 그 욕심이 없다. 고전 시간에서 얘기하면 욕심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 욕구 자체, 욕망 자체, 혹은 욕구 내지는 욕망 자체가 없는 상태를 무욕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없음이라는 뜻이야, 얘는. 무는. 그지? 그러면 미적인 것에 대해서 욕구가 없는 거야. 미를 통해서 욕구 없는 상태로 올라서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지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잖아.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요? 설명을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미적인 것을 이용해서 미적인 것을 통해서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어요. 미적인 것을 통해서 욕구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는 성질, 이게 미적 무욕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슬기가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알겠어요? 그러면 미적 무관심성에 따르면 어떻게 판단해야겠어요? 슬기 아버지의 직업, 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죠. 왜? 슬기라는 대상 자체의 성질이 요소가 아니잖아. 그럼 내적인가요? 외적인가요? 그거는 외적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 요소에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슬기 자체가 등장을 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그 감각 대상으로서의 키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콧날의 각도나 뭐 입술선의 어떤 곡선이나 이 기울인 것, 눈썹의 어떤 기울인 정도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랬을 때 미적 무관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때요? 슬기가 나온 학교, 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슬기 자체의 외적 형식에 그 내적 형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이제 진짜 슬기의 노래로 가볼게. 이제 슬기의 노래가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칸트의 견해에 따른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봐. 이제 자, 칸트의 노래를 아니 칸트가 노래를 할 리가 없죠. 이실리베 디시 뭐 이렇게, 칸트는 독일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는 없고, 슬기의 노래는 내가 졸릴 때, 공부가 집중이 안 될 때 정말 집중하는 데 도움을 크게 줘.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슬기 노래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슬기의 노래 뭐라고 하니? 선율이 아름답다랄지, 뭐 박자가 마음에 든다랄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미적 무욕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더 나아가서, 물론 이제 슬기의 노래가 아름다운데 나는 슬기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이 되는 것 같아. 이러면 미적 무욕성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어. 이게 바로 지문 속에 어떤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이 의지의 폭정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느낌, 잠정적인 열반, 이런 표현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고. 응? 지문 3문단 가봐.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가봐.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예술 위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뭐라고? 해방을 맛본다. 다음 줄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잠정적인 열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써볼게요. 차이점. 방금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했어야 되는 그거 있지. 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얼음에 있는 것들 있지. 그 녀석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얘를 통해서 해방에 이른다. 해방. 그리고 잠정적인 열반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써두시고 발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문제풀이 과정이나 혹은 풀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좀 충분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미적 무효성에 대한 이야기, 그 산문단 내용 있지. 문제 풀 당시에는 잘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풀고 나서는 계속 읽어야 돼. 자, 예를 들면 칠판 봐봐. 미적 무효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가 넘쳐나는 인간이고 다시 또 뭐야? 결핍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인간이죠. 여러분 내일 휴가 나가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욕구가 막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어? 그쵸? 엄청나게 꿈틀거리잖아요. 그쵸? 내가 봐야 될 영화며, 응? 만나야 될 친구며, 마셔야 될 술의 종류며, 아유 이건 아니죠. 아유, 그건 아니죠. 취소. 보세요. 이 욕구가 철철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어떨까요? 이미 이 욕구는 달성이 돼버렸어요. 이건 욕망이라고 해서 상관없고, 욕망이나 욕구를 이미 성취를 해버린 상태거든요. 보기로 했던 영화도 봤고 만나기로 한 친구도 다 만났어요. 그쵸? 그럼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벌써 예상이 되죠. 첫 휴가인데 돌아오는 길이 씁쓸할 거라는 걸 벌써 예상을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뭐가? 결핍감. 결핍이 무슨 말이야? 있던 게 없어진 느낌. 분명히 채웠는데 다시 생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뭐예요? 다음 휴가를 기다리는 거죠. 알겠죠? 이게 부단히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부단히가 무슨 말이야? 끝나지 않아. 계속 순환된다. 끝나지 않아. 이 순환의 고리를 뭘로 끊을 것이냐 도대체. 더 많은 알코올량, 더 많은 영화 편수, 더 많은 친구의 수? 아니에요. 아니면 도경수 같은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줘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렇게 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필요한 거야. 그건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고 뭘로도 안 돼. 뭐로 되는 거야? 예술적인 미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그 예술 장르의 미적 어떤 체험이나 경험으로서만이 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풀 당시에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풀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문제 풀 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를 머릿속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힘이 길러지는 힘이. 내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우니까 내가 잘 안 되고 쉬우니까 잘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한결같이. 알겠죠? 내 힘을 키워요. 그러려면 읽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OX 문제 계속 하고 계시죠? 문장 분석 연습하고 계시죠?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추가 정보 내려가 볼게요. 이제 사문단 가시면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게요. 예술의 고유한 가치 색깔. 첫 번째 줄에 예술의 고유한 가치 나오죠? 예술의 고유한 가치.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유 가치에다가 더하기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면 이것도 도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뭘 도외시하면 안 돼? 그렇죠. 지적, 실천적 역할을 도외시하면 안 돼. 지적인 역할, 실천적인 역할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얘는 자체의 얘는 다른 영역과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뭘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강조해줬던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자체의 요소로 충분하게 아름답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라고 자꾸 내적인 거 강조했는데, 그죠? 그러면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는 고립되게 되니까 다른 영역과의 관계도 좀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슬기 네가 노래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데, 네 지금 표정이 어때? 슬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자주 한다 이 표정들이야. 그러나 내 수업이니까 내 마음이야. 지적 실천적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세월호처럼 그런 사회적으로 대재앙이 찾아온 거야. 그러면 그 사건의 어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를 만들어낸다 할지, 이런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적 실천적 역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 옆집에서 그 70살, 80살 넘은 노인분이 고독사 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가 한 달 만에 막 발견한 거야. 그런 그 현실을 반영한 노래를 만든다 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읽을 당시에는 이렇게 발견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풀이 후에는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강남청솔 선배들이 매년 틀렸던 거, 그리고 그 이외에 다수의 선배들도 매년 틀리는 거 제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 다 볼 텐데 6번 문제 봐봐. 6번 문제에서 칸트의 입장이 가장 가까운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문 속으로 갔어야 돼요. 칸트의 입장은 크게 봤을 때 관심 있는 게 있고요, 관심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게 자체야 아니면은 그 이외의 다른 것의 목적이 있는 거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 자체. 알겠죠? 그리고 형식. 이걸 기억하시면 돼. 1번.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할 때, 자, 시대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봐. 시대. 그럼 이건 자체야, 예술 자체야, 바깥에 있는 거야. 그치.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세상 일 동그라미 해봐. 예술 작품 자체야, 밖에 있어? 밖에. X. 3번. 이때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지? 이 영화에, 자, 이거 밑줄 그어볼게. 색채 묘사 밑줄, 카메라의 시점 처리 밑줄. 그럼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 것들이야? 형식적 요소에 가깝다라고 해야지. 그걸 헷갈릴까봐 아랫줄에 또 형식이라고 주어졌어요. 고맙지? 결론을 봐. 심리적 가능성 밑줄 닦어. 그럼 얘는 지금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야. 4번도 봐볼게. 흥행 가능성 할 때 흥행에다가 동그라미. 흥행. 그럼 이건 영화 아니야, 밖이야? 밖이잖아. 꺼지고. 5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깨달음에 동그라미 해볼래? 깨달음? 그럼 얘는 내용일까 형식일까? 잘 판단해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와 관련된 지금 깨달음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그 작품 자체의 미적인 형식이라기보다는, 그죠? 미적인 형식이라기보다는 교훈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요. 써봐.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속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은 보면은 쾌불쾌에 관련된 것으로만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건 뭐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하다, 불쾌하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쵸? 그건 관련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혹시 헷갈릴까봐 5번 선지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내용 동그라미요. 알겠지? 그 내용이야, 형식이야? 얘는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돼요? 자, 보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교재 한번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살짝 손으로 이렇게 넣고 있든지 접어두든지 하시고 표시를 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앞쪽에 독서의 개념편에다가 넣어두렸던 그 범주 50이라는 표 있거든요. 13페이지. 강의 들으러 왔다가 이를테면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 그 친구 덕분에 지금 교재를 활용하게 됐어요. 고맙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범주표 보시면은 여기 연필로만 동그라미 슬쩍 해볼게. 여기 형상 관계 보시면 관계 아래 칸에 뭐라고 나왔어? 내외라고 나왔지. 내외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내외. 그냥 연필로 슬쩍.
됐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나 했더니 2번의 두 번째 칸 봐봐. 잠재 실제 형상 아래 두 칸 내려오면 잠재 실제 보이지? 그치? 거기도 동그라미 딱 해봐.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것만 벌써 두 쌍이 눈에 들어오잖아. 그치? 내용 형식도 한번 찾아볼래 얘들아? 내용 형식. 내용 형식 먼저 찾는 사람이 얘기해봐. 내용과 형식 혹시? 일곱 번째 줄에, 그렇죠. 일곱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일곱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보면은 거기에 내용 형식 나왔지. 오케이. 거기를 딱 보시면은 내가 그 표를 왜 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문제를 풀이 하는데 단순화시켜서 시간을 단축해줘요. 그러니까 가령 방금 봤던 문제들 있잖아. 어떤 카테고리로 풀면 되는 거야? 내용이냐 형식이냐? 그리고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맞냐? 맞지? 이런 정도로 풀 수 있거든. 그럼 판단이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도 자꾸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 풀 때 옆에다가 놓고 푸시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풀고 나서 한번 적용할 만한 거 뭐 없나 하고 되짚어 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이건 이제 보통의 강사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버린 친구도 있어요.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에서는 3번 선지에서 지적 실천적 역할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보기에 함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이 함축이라는 단어.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 함축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죠? 그것도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함하는 대상, 함축의 대상이 뭐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 줄에 사회구조,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회구조도 뭐예요? 함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회구조는 내용이야 형식이야? 그러니까 자체적인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내야 외야? 외적인 거죠. 외적인 거야. 예술 외적인 거죠. 외라고 써봐. 외. 내외 할 때 외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불협화음 전략. 세 번째 줄이네. 같은 불협화음 전략 동그라미. 얘는 그러면은 내적인 거야 외적인 거야? 내적인 것이고요. 동시에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인 거고요. 근데 이것과 달리 사회구조는 예술 바깥에, 음악 바깥에 있는 외적인 요소죠. 맞나요? 칠판 보세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다. 내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외적인 녀석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넘겨봅시다. 세 번째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미 풀어 오셨기 때문에 발견했어야 되는 것들 먼저 체크하고 문제적인 문항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것만 보면 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단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1문단부터 쭉 문단 번호 매겨볼게요. 선생님도 이렇게 쭉 문단 번호를 매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쭉 매겨보세요. 문단 시작되는 첫 줄 왼쪽 그 척한 빈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숫자 1번부터 쭉 써봐. 앞으로 문제 풀 때 시작 전에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쓰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음이 일단 좀 차분해져요.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 나면. 그리고 대상이 숫자로 순서가 이렇게 좀 매겨지면서 얘가 내 손 안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느낌도 더불어 좀 생겨요. 이게 약간 좀 심리적인 건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번호를 매겨봐.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미적 감수성 생각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세 번째 지문 되겠습니다. 15학년도 뒤수능 지문이고요. 첫 번째 화제 가볼게요. 화제는 미적 감수성.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문단 첫 줄에 있는 취미 판단을 화제로 삼으셨을 텐데, 그쵸?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까지 가시면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큰 틀의 화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지금 31페이지 보고 있고요. 화제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미적 감수성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미적 감수성. 두 번째 비교상 가볼게요. 비교상. 선생님 저 화제를 잘못 봤는데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큰일 안 나요. 알겠죠? 첫 번째 비교상이 미적 감수성 관련해서 이론 명칭이 뭐라고 나왔어요? 취미 판단
이 문단 첫 줄 취미 판단 색깔 딱 해보시고 이 문단 네 번째 줄에 또 무슨 판단? 오케이. 자, 규정적 판단. 규정적 판단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취미 판단하고 규정적 판단. 아까 우리 봤던 범주표 있죠? 13페이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손가락이나 필기구 잘 끼워두시고 돌아갈게요. 13페이지 맞나요, 여러분? 거기 봐봐. 보시면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주간 객관 한번 찾아서 연필로 슬쩍 동그라미 해볼게요. 주간 객관 한번 찾아볼게요. 몇 번 줄에 있어요? 4번. 그렇죠. 4번 줄에 주간 객관 한번 봐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프로젝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젠더가 없어가지고 내 얇은 LG 노트북에 연결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사주신다네요. 젠더 비용을 대주시겠대요. 이 투수 최고네요. 자, 됐니?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다시 돌아와. 그럼 취미 판단은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취미 판단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규정적 판단은 이에 반해서 객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에 그 A 체크되어 있는 것 바로 두 줄 위에 올라가면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보이죠? 주관적 감정 색깔 해볼게요. 그 알파벳 A 바로 위로 두 줄 거슬러 가면 주관적 감정 색깔. 그리고 A에서 아래로 세 줄 내려오면 하나의 개별 대상 색깔. 하나의 개별 대상. 자, 세 줄 아래로 내려가시면 대상의 형식적 국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의 형식적 국면 색깔. 두 줄, 세 줄 더 내려가면 안 보이면 저를 보세요. 대상의 형식적 국면 색깔 해볼게요. 형식적 국면. 두 줄 더 아래 내려가서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 색깔 해볼게요.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1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방금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것 중에서 뭔가 와닿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일반 개별 한번 찾아볼까요? 13페이지에서 일반 개별 쌍을 찾아서 연필로 슬쩍 동그라미. 몇 번 줄에 있죠? 일반 개별. 보편 특수 일반 개별. 자, 그렇죠. 6번 줄에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네요. 보이죠? 보편 특수 아래 일반 개별. 그러면 취미 판단 아래의 개별이고요. 규정적 판단 아래는 일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이라는 건 뭐죠? 개별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 녀석 한 개. 알겠죠? 일반이고 일반, 전체, 모두, 전부. 알겠죠? 이해돼요? 그럼 슬기를 좋아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개별적 현상이 머물러요? 일반적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두가 다 좋아하니까. 꺼져?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취미 판단일까요? 규정적 판단일까요? 판단해 보세요. 자, 레드벨벳은 훌륭하다. 그러면 취미 판단이야, 규정적 판단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레드벨벳 안에는 다시 슬기, 예리, 조이, 웬디, 아이린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개별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는 게 돼요. 상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맥락상 그렇죠? 슬기라는 개별 인간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야 취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취미 판단으로서는. 모두에 대해서 말하거나 여럿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그건 취미 판단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독자적인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건데, 자 계속 가볼게요. 아까 그 봤던 건데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한다 색깔 돼 있죠? 이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가운데 뭐죠? 어디에 집중한다는 얘기야? 내적인 것에 집중한다 이거죠. 밖에 있는 요소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3문장 가볼게요. 공동체적 차원에다가 색깔 딱 해보시고, 공동체적 차원 색깔 딱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줄 아래 내려와서 공통감 보일 거예요. 공통감. 그쵸? 문제 풀면서 아마 체크했을 텐데 공통감의 색깔 하시고 그 다음 줄에 미적 두 줄 더 내려가서 미적 규범 역할 미적 규범 역할 색깔 다음 줄에 주관적 보편성도 색깔을 딱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주관적 보편성이에요. 주관적 보편성.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칠판 한번 가볼게요. 문제 풀 당시에는 물어보지 않으면 이건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풀고 나서는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들어도. 알겠지? 안 되면은 나한테 질문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끙끙거리는 과정은 필요해요.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주관적 뭐라고 그랬지? 보편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개소리야 이거. 자, 보세요.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우리가 미감적 공동체에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쵸? 저 하늘 위에 헬기가 그쵸? 우리 수업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쵸? 네,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저 헬기 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이라는 공동체, 미감적 공동체 안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슬기 노래 따비인 거죠. 혹은 슬기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선생님이라는 A가 서정광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순수하게 내 주관적인 감각에 의해서만 판단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영향을 받는 거야. 한국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데? 공통감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공통감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것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다 이거죠.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슬기에 대해서 예쁘다고 판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 거부감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마세요. 아직 수업 초반인데. 그러니까 얘가 봐. 얘가 안에 있는 주관적인 것.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기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미감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 기준이 주관적인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바탕에 뭐가 깔려있다는 얘기야? 공동체의 기준이 깔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형광펜 색깔하라고 한 게 뭐죠? 바로 규범이야, 규범. 규범으로서 주어지는 거라고. 사회적 규범으로서. 알겠죠? 규범으로 주어졌으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이 공통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문제에도 이제 나왔던 거죠, 이게.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추가 정보만 적고 사라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단 형광펜으로 생각할게요. 첫 줄. 4문단 첫 줄 끝에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 색깔 딱 해볼게요. 총체적 자기이해. 자, 색깔 딱 해보시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세계라는 무한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발견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쉬었다가 2교시 갑시다. 시험지 모의고사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복사해가지고.